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전 의원을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그러니까 내정을 한 것이죠.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총리에 취임을 하고, 그리고 몇 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았죠? 1년하고 1개월이 채 안 됩니다. 내년 5월달. 그리고 그 대선은 내년 3월 9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임기 말 총리, 앞으로 뭐 총리를 다시 바꿀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임기 말 총리인데, 오늘은 김부겸 총리 내정자와 역대 정부의 임기 말 총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했는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부겸 이제 총리 내정자죠. 그 뭐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군포, 그 다음에 대구에서 연이어서 4선 의원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 요 직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습니다. 뭐 대권주자, 흔히 이렇게 분류가 됐지만,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권주자가 될, 김부겸 전 의원이 대권주자가 될 확률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건 왜 그러냐면, 뭐 당선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TK보다는 PK를 훨씬 더 후계자로서 낙점하기, 아주 그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TK 출신은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본다. 그 뭐 역대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총리 세 번째 아닙니까? 이낙연, 정세균에 이어서 이제 김부겸인데, TK 출신 총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이다. 원래 TK 출신, 역대 TK 출신 대통령들이 많았기 때문에 TK 출신의 총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뭐 북한 이북 출신이나 뭐 아니면 호남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총리가 된 경우가 많았죠. 김부겸 총리 내정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질책에 분명히 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부는 뭐 늘 국무총리에 지명되면 뭐 국민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역대 총리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뭐 통합형을 임명했다, 뭐 이렇게 보도한 데도 있고, 뭐 관리형 뭐 또는 뭐 어쩌고, 아니면 뭐 중앙일보 같은 데를 보니까 또 그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총리를 기용하려고 했다. 또는 경제를 좀 아는 총리를 기용하려고 했다. 근데 본인들이 뭐 거절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못했다. 그래서 김부겸으로 낙점했다. 또 이런 식의 톤으로 얘기를 했더군요. 취재해서 아마 그런 걸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임기 말 총리의 역할, 우선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총리가 과연 뭐 할 일이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 실질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기 말 총리의 한계는 더욱더 뚜렷하다.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국무총리의 한계.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임명할 때 처음 떠들썩하고 나중에 퇴임하고 한 줄 딱 언론에 보도된다. 왜냐면 그 중간에는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제가 국무총리실을 그 한 3번에 걸쳐서 기자 생활 30년 넘게 하는 동안에 3번을 잠깐 출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거기서 뭔가 기사를 써보겠다고, 이제 독립적인 기사를 써보겠다고 사실 열심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거기서 열심히 총리실을 그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취재를 해서 뭐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고, 왜냐면 국정 전반을 다루니까. 그래서 뭔가 이거 기사가 좀 된다 싶어서 관련 부처에 물어보면, 관련 부처에서는 이미 1년 전에 대개 이 지나간 기사입니다. 뉴스가 없습니다, 총리실에. 왜냐면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정부 각 부처를 코디네이션,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율하는 역할은 총리실보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실제 청와대에서 하고요. 청와대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업무를 나눠주기 전에는 총리실 고유의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번 잘 보시죠.
코로나19 때 몇 번 브리핑하고 한 거 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게 총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런데 그 코로나19 사태 관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한테 맡겼기 때문이지, 만약에 총리한테 안 맡기고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맡겼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지금 현재 누군가? 뭐 말로는 뭐 1인지야 만인지상, 그 좋은 말이 그런 건데 그거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의 실제 위상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뭐 1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옛날에 영의정 시대 얘기고요. 지금 국무총리 하는 일 없습니다. 우리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 역할이라는 거 거의 없고요. 그냥 대통령의 뭐 방탄, 의전, 대독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책임질 때 대신 책임져 주는 거. 원래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묘하게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이렇게 뭐 짬뽕 시키다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라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있는 희한한 그 헌법 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회창 국무총리가 자, 국무총리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자, 나한테 다 보고하시오. 그 다음에 안기부, 지금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도 나한테 헌법상 보니까 내가 국정을 통할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보고하시오라고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혼쭐이 났죠. 그리고서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이회창 총리가 쫓겨납니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의 법적인 권한을 찾으려다가. 그러니까 총리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역대 대통령 체제의 총리의 운명이다. 박태준 총리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장관들은 전부 다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지 총리가 얘기해봤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래서 한계를 한탄했던 일. 제가 그때 총리실 취재기자였는데 제 앞에서 박태선 총리가 여러 번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한탄하고 있죠. 총리 그러면 늘 등장하는 게 정두원 전 의원이 쓴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총리실에만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려 18명의 총리를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어떤 사람이 최고의 총리고 어떤 사람이 최악의 총리냐, 한마디로 정리를 했죠. 똑똑하되 게으른 사람이 최고의 총리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디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한테 가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서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최고의 총리고, 최악의 총리는 멍청하면서 쓸데없이 부지런한 사람, 이게 이제 계속 여기저기 사고 친다는 거죠. 고난도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가서 또 총리라는 위상은 있으니까, 상징성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뭐 간섭하고 이래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데, 그런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게 최악의 총리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역대 임기 말 총리는 어떠냐? 노태우 정부 때 현승종 총리, 김대중 정부 때 김석수 총리, 몇 개월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중립내각이기도 했고 선거 관리, 다음 대선 관리 정도에 불과했다. 아무것도 기억나는 거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 고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 한덕수,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자,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국무총리는 총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임기 말 총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국무총리로서 장수한 케이스고. 자, 김영삼 정부의 고건,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총리,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선거 관리 내지는 조용히 임기 말, 뭐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 관리야 뭐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그냥 조용히 있다간, 전혀 정치부 기자를 그 당시에도 제가 했었는데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는 그런 총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기 말 총리라는 게 원래 그렇다. 총리라는 것도 원래 그렇지만 임기 말 총리는 더욱더 역할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총리인 김부겸, 아직 뭐 취임 안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뭐 대략 뭐 인사청문회 거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임기 1년 정도나 될까 말까 뭐 이런 거죠. 이제 5월 9일이 그 임기 1년이니까 임기 1년 남은 거죠. 이제 그때 문재인 정 대통령의 임기가.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임명되면 1년하고 며칠 더 하는 거고 그 후에 임명되면 1년도 못하는 이런 총리가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포부를 밝혔다고 했죠. 그런데 총리의 위상 자체가, 위상은 높지만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고 했는데, 당은 지금 다시 도로 친문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는 윤호중, 강성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2일 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는데 그 대표 후보 3명이 다 친문 또는 범친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돼도 친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도로 친문당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것이 맞는데, 자, 강성이 되든 뭐 누가 되든 간에 어차피 입법 권한은 전부 다 당에 있습니다. 당장 윤호중 의원 이렇게 얘기하죠.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검찰, 언론개혁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그 국민들의 요구,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변질됐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었다 하는 것에 대한 평가이고요. 언론개혁? 언론개혁이라는 게 뭐 검언유착 의혹 같은 거, 그런 황당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언론개혁이냐? 그리고 뭐 무슨 언론 공작 뭐 이런 얘기도 흔히 듣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언론개혁이냐? 오히려 검언유착이 아니고 권언유착의 의혹이 짙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언론개혁은요, 잘 아시지만 언론사는 민간 영역입니다. 뭐 KBS, MBC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휘둘리는 이런 곳이, 이런 곳 몇 군데 빼고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민간 영역입니다. 근데 이 민간 영역을 개혁하겠다고 정부가 칼을 들이대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뭐 관제 언론 만든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의 비판적인 언론을 정권을 이용해서 손을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언론개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람과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재보선에 나타난 국민의 질책에 분명히 답하겠다고 했는데 충돌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누구의 힘이 막강하죠? 친문들의 힘이 막강하고 청와대와 당의 힘이 막강하지. 국무총리 원래의 한계가 있는 데다가 임기 말 총리의 한계는 더더욱 뚜렷한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아무리 본인의 뭐 포부를 해서 뭐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총리의 포부를 정책에 반영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임기 말 총리는요, 분명한 총리로서의 한계뿐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두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다만 김부겸 이제 총리 내정자가 총리로 취임을 한다면 뭐 이런 건 있겠죠. 결국은 대통령하고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볼 수 있으니까, 자, 민심이 이러이렇습니다 라는 걸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잘 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은 친문들과 소통하는 데는 굉장히 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적어가지고 읽는 걸 보면 민심의 요구와는 매우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고 있죠. 최근에도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실망해 있는데 본인은 이거 방역 우리나라 결코 늦지 않았다. 백신도 뭐 안정적 수급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실질적인 그 어떤 현황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이런 것만 계속해서 하고 있죠. 약간의 기대치를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치가 훨씬 더 벗어나서 거의 망상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심의 그 어떤 밑바닥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월 7일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민심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보궐선거가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그 당원에 따라서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이낙연 대표가 뒤집어서 공천을 한 것, 그 자체가 민심을 제대로 몰랐던 거 아닙니까? 민심은 이미 심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거를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설득을 안 했다, 또는 진언을 안 했다, 또는 설득시키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정도의 역할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앞두고 변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저기 점검해 본 결과도 문 대통령은 이 쇄신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 이번에 인사도 결국은 돌려막기 인사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얼마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썼던 사람을 다시 이번에 국무총리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쇄신에는 난 관심 없다 하는 게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생각이기 때문에 그 임기 말 총리인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취임하더라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 일부 언론의 통합형 평가,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잘 보시죠. 결국은 뭐 대통령이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수행하는 거 이외에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모습, 그거는요 법령상으로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없다 하는 제 얘기가, 제 분석이 얼마나 맞는지 앞으로 같이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